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글로벌 우라늄 시세가 하루 새 8% 가까이 뛰었습니다. 세계 1위 생산국 카자흐스탄의 정정 불안 탓이죠. 경제난 속 에너지값 폭등으로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품목은 다른데 꽃값도 급등세입니다. 연료비와 인건비 급등도 큰데 항공편이 줄어서 저렴한 수입꽃이 사라졌습니다. 졸업 시즌 꽃다발 헐겁게 묶어도 5, 6만 원은 좋게 들어갑니다. 물가엔 이렇게 품목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먼 나라 얘기가 그래서 꼭 남 얘긴 아닌 이유죠. 1월 7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철도 운임 구조를 개편한다, 직접 일자리 60만 개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네요.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의 소비자 가전쇼 CES 2022에서도 NFT가 새로운 화두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전체 참가 기업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한국을 위한 행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또 우리 반려견 키우는데 한 달에 평균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관련 통계가 나왔는데 한번 재미있게 들어보시죠. 오늘 증시에서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20대 대선 특집 오늘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6번째 시간입니다. 한국 경제 무엇을 바꿔야 하나? 20대 대선에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여러 가지 화두 중에 하나, 바로 의료비일 텐데요. 오늘은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와 함께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비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경제도서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을 예년 비해서는 좀 일찍 내놓은 것 같네요. 네, 어제 대책은 서민물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철도 운임과 도로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는데요.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요금을 차등화하는 등등 철도 운임 구조 개편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방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연기합니다. 공공기관이 손실을 보더라도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법 등을 통해서 1분기 중에는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추와 무, 사과와 소고기, 돼지고기 등등 16대 송수품 공급을 다음 주 월요일인 10일부터 설 연휴 직전인 28일까지 확대합니다. 규모는 전년 대비 31% 늘어난 20만 4천 톤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농수산물은 비축 물량을 활용해서 명절 기간 중 적기에 공급하고, 축산물도 소, 돼지고기 도축 지원 등을 통해서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서 설 연휴 전까지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60만 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 50만 명, 자활 근로 4만 4천 명, 장애인 일자리 2만 7천 명 등인데요. 또 근로 자녀 장려금은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매년 그 관심 있는 분야가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고 선물 주고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얼마까지냐, 요거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네, 이번에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이 일명 김영란법의 기준이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이 농축수산물이나 농축수산 가공품 선물에 대한 허용가액이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원래는 1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이 설 전후로는 2배 비싼 특산품 선물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0조 원 가까운 규모의 추가 지원 금융 지원 방안도 내놨는데요. 다만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아니라 대출 방식입니다.
시중은행과 정책 자금 등을 활용해서 작년보다 1조 4천억 원 늘어난 39조 8천억 원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알뜰 쇼핑에서 온누리 상품권 활용하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는 1월에 한해서 지류는 50만 원에서 70만 원, 또 모바일 상품권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정부는 자영업자 55만 명한테 1인당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상 지원도 이 연휴 전에 가급적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 온누리 상품권은 할인폭도 제법 괜찮고 해서 마감이 빨리 되더라고요. 이 필요하신 분들은 속도 좀 내시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라스베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의 소비자 가전쇼 CES 2022에서도 NFT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우선 CES가 지정한 주요 전시 주제 중에 하나로 NFT가 올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림이나 동영상 같은 디지털 콘텐츠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희소 가치를 부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NFT인데요. 작년에 세계 거래 규모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원을 넘었었는데 올해는 230억 달러, 27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전업체들의 NFT 상품을 좀 주목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올해 스마트 TV 신제품에 NFT 플랫폼을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TV에 이런 걸 선보이는 거는 전 세계에서 처음인데요. 이 플랫폼에서는 이용자들이 TV 속에서 NFT를 검색하고 구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양한 NFT 거래 장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TV 화면에 맞게 보여주는 형태일 것 같은데요. 이용자들이 NFT를 선택하면 창작자나 작품 내용에 대한 해설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검색과 구매 전시를 모두 TV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LG전자도 스마트 TV에 NFT 플랫폼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OLED 같은 디스플레이의 TV가 예술품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인 FTX와 아토믹폼, 블록파티 등등 해외 기업들이 행사장에 전시관을 차렸는데요. 이 NFT에 특화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거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이 NFT가 단기간에 워낙 빠르게 크다 보니까 거품 논란 이런 것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이 CES에서 NFT를 조명했다는 사실은 이게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서 이 세계 산업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1월에 열리는 CES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관심들이 많은데 여기에 소위 산업계의 셀럽들도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이번에 NFT 관련해서 나온 얘기가 있을까요? 네, 이 유명 연사들이 참석하는 세션에서도 NFT, 또 기술이 변화시킨 예술 이런 것들이 발표 주제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치를 입증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이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면 이미 예술시장에는 지각 변동이 감지된다는 게 이제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특히 수집을 포함해서 예술품에 대한 개념이 변할 것이라는 진단이 많았습니다. 이 구매자와 창작자 또 플랫폼이 서로 이렇게 교류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구매자와 창작자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NFT는 한 번 팔리고 끝이 아니라 또 2차, 3차 이렇게 재판매를 거칠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스토리가 더 풍부해지고 판매자들은 계속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창작자들이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로서 더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많습니다. 이 원래는 CES가 가전제품에 초점을 맞춘 전시회였는데 이제는 로봇이나 AI, 블록체인까지 주인공이 되는 전시회가 됐습니다. 확실히 세상이 좀 빨리 변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코로나19 와중에도 한 옥션 업체는 상장 계획 가지고 있다 어제 밝혔는데 시장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다. 요거는 느낄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반려동물 인구들이 귀를 쫑긋할 만한 소식인데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게 추계가 된 모양이죠?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2021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작년 9월 달과 10월 달에 전국 성인 남녀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 반려인들의 평균 양육 마리수는 반려견은 1.19마리, 반려묘는 1.46마리로 조사됐습니다. 이 월 평균 비용은 얼마나 드냐고 물어봤는데 반려견은 마리당 월 평균 14만 9,700원, 반려묘는 12만 5,7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병원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반려견 병원비는 평균 4만 2,500원, 반려묘는 4만 1,500원이었습니다. 이 반려견을 키우게 된 계기는 동물을 좋아해서가 46%로 가장 많았고요. 가족들이 원해서가 22%, 또 우연한 계기로 생겨서 11%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양육자의 26%는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유로는 물건을 훼손하거나 짖는 등등 행동 문제가 가장 많았고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서 또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생명을 함부로 들였다 내놨다 할 수는 좀 없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 버려지는 반려동물들 얘기도 좀 많이 안타까운데 네. 이 초심을 기억하셔서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최근에도 그 진돗개 믹스견 2달짜리 그 아이를 구조한 그 사례가 뉴스에 보도가 많이 됐는데 책임감 가지고 키웁시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지켜달라는 말씀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인내의 시간을 줄이려면 지금은 좀 참아야겠죠.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이런 것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모든 개미 투자자들의 친구죠.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친구라고 말씀드렸더니 헛기침부터 시작하시는 건가요? 예, 너무 친근하게 좀 다가가려고 목소리 좀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네, 가다듬고 뉴욕 증시부터 전해주세요. 네, 미국 증시는 어제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나름의 좀 선방하는 흐름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등락률을 보면은 다우가 0.5% 하락, S&P 500과 나스닥이 모두 0.1%대 하락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연준의 긴축 정책 강화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하락 압력을 심하게 받긴 했지만 이 장 중반 이후부터는 최근의 주가 하락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인식 속에 또 조만간에 다가올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좀 기대감도 가져보자라는 의견들이 월스트리트 내에서 확산이 됨에 따라 이러한 요인들에 힘입어서 하락폭을 축소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뭐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외 증시를 가장 떨게 하는 게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돈을 빨리 걷어들일 거다 이 걱정이잖아요. 네네. 이 연준은 이걸 왜 그렇게 속도를 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은 연준의 정책이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게 양적 완화 축소, 금리 인상 끝으로 테이퍼링 이 세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적 긴축 이렇게 세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드리자면은 양적 완화 축소, 금리 인상, 양적 긴축. 그래서 저희가 앞에 지금 두 개 양적 완화 축소랑 금리 인상은 다들 시장에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증시 불안을 초래했던 거는 양적 긴축입니다. 이게 유동성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축소시키려는 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준이 왜 양적 긴축이라는 카드를 벌써부터 끌어들였냐 내보였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중에 미국 금융시장 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이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준 같은 경우 시중에 초과되는 좀 과도하게 흘러 들어간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매일
영레포, 역환매 조건부 채권 제도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준 입장에서 초과 유동성을 흡수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최근까지도 매일매일 1조 달러씩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해 지금 금융시장에서 처리 곤란할 정도로 유동성이 너무 막다하게 풀려 있음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봤을 때도 아니 이렇게 유동성을 풀어놨는데 이게 시중 실물 경제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미국 일반인들에게 대출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네들 채권 사러 들어온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굳이 그럴 거면은 양적 긴축도 미리 해버리자. 라는 좀 이야기들이 논의가 나왔던 것으로 12월 FOMC 의사록에서 확인이 됐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연준이 양적 긴축을 지금 조기에 단행하려고 하는 것도 이미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단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렸던 거는 양적 긴축이 2024년에 좀 시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올해 2022년에 실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좀 최근 불안 요인의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스케줄이 좀 당겨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환율도 어제 많이 올랐어요. 이 심리적 맞습니다.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1,200원 위로 올라갔는데 요거 네. 어디까지 오를 것 같아요? 환율은 솔직히 예측은 신의 영역이라고 불릴 만큼 네. 정말 단기적인 방향성 예측하기 어려운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증시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상회했던 시기, 지속적으로 상회했던 시기는 IMF 금융위기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정말로 크게 훼손이 됐거나 글로벌 경제의 대형 위기가 출현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연준의 정책에 대한 불안 요인들이 전반적인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처럼 정말 펀더멘털이 훼손되거나 글로벌 금융위기급이 악재가 터졌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 1,200원대가 돌파를 했지만 이 환율 급등은 어느 정도 좀 과도하게 오버슈팅 되었다라는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환율이 이제 추가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수출을 잘해서 수출해서 우리 네. 달러 많이 벌어오면 이런 것들 완충이 될 텐데 상황 좀 네. 봐야겠네요. 1월 수출 통계가 나오고 나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장 출발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장 어떻게 시작했나요? 네, 코스피는 지금 거의 1%대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을 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순매수를 장 초반부터 1,500원대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4분기 실적이 발표났는데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되게 잘 나왔고 또 4분기 실적이 좀 바닥권이라는 인식들 기대감에 힘입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2%대 상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급락세가 좀 과도했다는 인식들이 좀 많이 공유되고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매수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빈문서만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오르막 경제를 넘겨준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이 경제 위기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창조 경제론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만이 활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특별기획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네,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를 논할 때 최대 공약수를 꼽는다고 하면 아마 의식주 플러스 병원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아플 때 어떻게 하지?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 가능할까?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안 아플 때는 보험료가 올라가서 또 불만, 걱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계속 보험, 의료비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게 되는데 사실상 이것만큼
우리 생활에 피부에 와닿는 소재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20대 대선 특집 6번째 시간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의료비, 건강보험은 어떻게 꾸려나가면 좋을까요? 서울대 경제학부의 홍석철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건강보험 참 잘 돼 있는 나라로 유명한데 우리 건강보험이 그래서 이대로 갈 수 있을 거냐. 요거 참 좋은데 더 너무 많이 내지는 않으면서 요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거냐. 요거 궁금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예.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사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지금은 뭐 체감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뭐 고령화의 추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를 고려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의료비 지출할 건 더 많아지고 또 걷어들이는 의료비는 보험료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이 아주 먼 미래는 아니고요. 제 판단에는 향후 5년쯤 되면 상당히 한계점에 다다르고 뭔가 좀 논의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곧 다가올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나올 때 결국은 그래서 이게 현재 건보로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되묻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리는 이렇게 어렵진 않고 단순한데요. 더 많이 걷어들이고 좀 덜 쓰는 거죠. 그렇죠. 많이 내고 덜 받으면 되는데 네. 그러기가 싫거나 혹은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문제잖아요. 해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많이 걷어들인다는 거는 뭐 보험료율을 높여서 그 보험 재정 수입을 더 늘리는 거나 아니면은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안인데요. 사실 뭐 개인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싶어 하지만 보험료를 더 내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보험료를 올리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는 거고요. 좀 더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은 소위 말해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법이죠. 그 지출 효율화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제 의료 시장이나 이제 보험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뭐 과잉 진료라든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결국은 의료 지출을 많이 한다는 거는 뭔가 질환에 많이 걸려서 치료를 받는데 지출을 많이 한다는 거기 때문에 사전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우리가 만성질환의 발병률을 좀 낮추는 그런 정책들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그래서 특히 강조를 하시는 게 아프고 나서 치료하면 빨리 정리가 되지도 않고 돈이 많이 든다. 사전에 사람들의 건강을 챙기는 게 건강보험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게 좀 검증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뭐 그런 사례들은 사실 뭐 멀리 찾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 의료 지출 중에 많이 나가는 지출 중에 하나가 뭐 당뇨나 고혈압 같은 그런 대사질환에 대한 지출이 많은데요. 이런 당뇨나 고혈압이 많이 걸리는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비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가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비만율이 높아지거나 비만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혈압, 당뇨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의료비 지출이 더 많아지겠죠. 해외 연구들을 보게 되면 이제 98년도에 이제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이 당뇨 위험을 가진 그런 개인들에 대해서 이 관리해주는 사전적으로 그런 어떤 임상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실험군에 대해서는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코칭하는 걸 6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실험군과 대조군을 한 12년 정도 이렇게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두 집단 간에 당뇨 유병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12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격차가 유병률이 한 27%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그 결과는 의료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또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아프기 전에 운동하고 소식하고 조절해서 그때 들어가는 비용 예컨대 뭐 헬스클럽에서 뭐 회원권을 끊는다 이런 비용에 비해서 고혈압으로 만약에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훨씬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사실 이런 정책을 이제 개발하거나 그 성과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본다던가 또는 가상적인 상황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했던 이제 시뮬레이션은 우리나라도 당뇨 위험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8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비만이 높고 또 혈당이 높은 이제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전적인 건강 관리를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 생겨나는 이제 비용이 있겠죠. 네.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편익이 있습니다. 그 편익이라는 거는 당뇨로 이제 전이가 되는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소득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과 편익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비용 대비 편익이 한 2배 이상 높게 나오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었고요. 사실 제가 추정한 거는 좀 과소 추정됐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뭐 건강 관리하게 되면 뭐 의료비나 소득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높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얻는 편익은 생각하는 것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그 삶의 질뿐만 아니라 환자가 있는 집과 없는 집 사이에 이 가족들이 느끼게 되는 간병하는 책임이 그럼요. 있는 사람이 느끼게 되는 이 삶의 질도 정말 극과 극으로 달라질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유병률을 낮추고 의료비를 줄이면 전 사회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커진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런 고민도 있어요. 보장 범위를 점점 늘려달라는 게 사회적 요구이고 정부도 여기에 부응해 왔단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 보장 범위가 늘어나서 좋지만 부담률, 본인 부담률 관련해서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건보 재정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개인이 느끼는 의료비 부담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이 균형점은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 본인 부담률을 이제 높이게 되면요, 개인이 지출에 대한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의료용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죠. 본인들 낮추면 의료용이 많아지게 되는데 사실 이 문제가 뭐 경작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도덕적 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격이 낮아지니까 지출을 많이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도덕적 해이 그러면 뭔가 부도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준이 적정한 본인 부담률인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분명 재정적인 측면과 거기서 생겨나는 건강 측면을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소위 말해서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특정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본인 부담률을 조정했을 때 사람들의 의료용이 어떻게 달라지고 거기에 따른 지출이 얼마나 달라질 것이고 또 건강상의 아웃컴 어떻게 달라질지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 이제 문재인 케어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비급여가 급여화되고 본인 부담률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뇌 MRI를 찍는 건데요. 그래서 본인 부담률 한 30% 정도는 네.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의료용이 엄청 늘어난 거예요. 한 10배가 가량 늘어났죠. 네. 근데 이게 늘어나는 게 그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과거엔 비싸서 안 쓰던 것을 이제 미충족 의료를 충족시킨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굳이 필요가 없는데 MRI를 찍는 그런 이제 불필요한 의료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너무 이제 과도한 의료용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본인 부담률을 80%로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또 약간 또 이용률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말하자면 평균대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갈 때 우리가 운용의 묘를 찾을 수 있는 건데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교통정보 듣고 와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20대 대선 특별기획 한국경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를 듣고 계십니다. 네, 3386님 저희 의견 많이 주시는 분이시죠. 사보험에서 건강보장분을 국가가 공공으로 해서 확대를 하면 실손보험 같은 거 들지 말고 건강보험에 확대를 하고 이쪽에 재정을 좀 보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사보험 비용을 안 쓰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얘기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 잠시 후에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아마 실손보험에서 내가 아플 때 현금이 통장에 꽂힌다. 이 부분에 대한 유인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6383님,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검진 외에 병원에 거의 안 갑니다. 과잉 진료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중병 이외에는 보장해주는 진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고민해 볼 만한 이슈가 되겠네요. 저희 계속해서 의료비 어떻게 디자인해 가면 좋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실제로요, 본인 부담률을 낮추면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가나요? 예, 많이 가죠.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실손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이제 워낙 높아져서 이제 올해도 이제 평균 보험료를 14% 정도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 배경을 보게 되면 1세대 실손보험이 나왔을 때 본인 부담률이 없었습니다. 한 푼도 안 내도 되죠. 예. 그러면 사람들이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이제 실손보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의료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보험이든지 간에 본인 부담률을 제로로 만드는 거는 사실은 적절치가 않고요. 그런 의료용, 과다한 의료용이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본인 부담률은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실손보험 가입자가 이미 지금 뭐 3천만 명 전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라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잖아요. 실손보험을 많이 팔았는데 보험료는 점점 더 올라간단 말이죠. 손해율 때문에. 일단은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내가 이만큼 내도 보험금이 내 통장으로 다시 캐시백이 된다, 이 내용인데, 이 실손보험 문제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실손보험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현재 이제 보험료를 많이 높이고 있는데, 보험료를 높여서 어느 정도 손해율을 낮추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도 있죠.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실손보험 내에서 이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모두 다 이제 과잉 의료나 진료 또는 뭐 의료 쇼핑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런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든가 과잉 진료를 자정을 해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던가, 그게 안 되면 정부가 정책을 써서 좀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되도록 유도를 하던가, 그게 어려우면 강제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실손보험 거의 처음 나왔을 때 가입을 했지만 일단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잘 안 아픕니다. 그리고 아파서 어쩌다 병원에 가도 깜빡하다 보면은 청구를 안 하고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아마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니, 나는 병원도 안 가는데 무슨 보험료를 14%씩 올리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가고 이 보험 재정을 힘들게 안 하는 분들은 많이 깎아주고, 서비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많이 내고, 이렇게 차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민영 건강보험에서는 가능하죠. 실제도 지금도 보면은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관련해서 민간 보험사들은 좀 건강하고 의료용을 덜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하는 정책을 쓰고 있죠. 하지만 이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이거는 이제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그 기능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방법대로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료를 덜 내고 의료용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더 부과를 한다. 근데 의료용을 많이 쓴다는 게 아파서 많이 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사회보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보험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경우도 좀 더 그런 요소를 좀 들여오기 위해서 자기 건강 관리를 잘해서 뭐 혈압이나 혈당이 좀 좋아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을 캐시백을 해주는 그런 시범 사업을 지난 7월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아무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하고 있고요. 시범 사업이 지나고 나서 뭔가 거기서 좋은 성과가 예측이 되면 이제 본 사업이 되는 경우는 이제 그
특정한 대상이라던가 뭐 방법이나 그런 절차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겠죠. 네, 우리 그 청취자들도 많이 주시는 의견인데 교수님 그러면 사실 건강보험이라는 건 국가가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이 부분은 이 전 사회가 하는 부조 같은 거잖아요. 젊었을 때 소득이 있고 덜 아플 때 돈을 냈다가 나중에 소득이 좀 줄어들어도 몸이 아픈데 병원에 못 가는 일은 없게 하겠다. 골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고 안타가는 사람이 많지만 보험료는 매년 오르는 굉장히 좀 모순적인 구조이기도 해요. 요걸 아예 공공의 영역으로 좀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이랄지 아니면 여기에서 눈에 띄게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좀 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의료비를 지불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뭐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2017년 이후부터 있었던 문재인 케어의 경우에 보면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한 3,800여 개의 비급여. 그러니까 비급여라는 거는 과거에 실손보험으로 이제 커버가 됐던. 네. 근데 그 비급여 중에서도 보면 정말로 중요한 의료적인 성과가 있고 사람들이 꼭 필요한 그런 비급여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급여화를 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손보험의 일정 영역을 이제 건강보험으로 가져온 거고 그때 이제 정부가 예상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저쪽에 실손보험의 지출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비급여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비급여가 우리나라가 한 8조 원 정도 지출하고 있었는데 한 절반 정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비급여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실손보험을 일정 부분을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유인 체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신의료 기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그거를 좀 이용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의료계 의사들의 경우는 좀 더 수익이 높은 그런 비급여를 좀 많이 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새로운 비급여가 많이 등장을 하고 수요나 공급 층에서 계속 그걸 활용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게 그 단순히 이기심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게 각 소비자가 비용 대비 산출을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치면 내가 아플 때 현금이 입금되는 서비스를 마다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죠. 의사들도 결국은 의료 행위를 통해서 이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고민들이 좀 있는데 근데 이 비급여 항목을 관리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개인의 양심 혹은 의료인들이 그 적정선을 지켜줬으면 한다에서 그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비급여를 관리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비급여 관리 정책이 늘 뭐 대선 때도 나오고 뭐 건강보험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케어 이후에 목표했던 게 뭐냐면 전체 우리나라 의료비가 지금은 한 110조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율이 65%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케어 시작할 때는 이 비율을 70%까지 올리겠다라고 목표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달성하지 못하고 한 5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건강보험의 지출은 늘었고 보장이 높아졌는데 비급여가 계속 늘어난 거예요. 비급여가 늘어나는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비급여에 대한 어떤 표준화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이게 의료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그 의료적 성과가 있는가를 평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평가를 하면 거기에 적정한 가격을 매겨야 되는데 지금 비급여 시장의 경우는 동네 의원마다 비급여 가격이 다 다르고요. 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 내가 정말로 건강이 좋아지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급여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효능이라던가 또는 가격에 대해서 좀 표준화를 하고 정부가 그걸 평가하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 의료 서비스나 비급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들어보고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비급여 이 부분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을 일반인들이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게 저는 결국은 정부의 비대칭성이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의료 용어, 일단 약 이렇게 얘기로 들어가면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그 동네에서만 아는 정보가 많기 때문인데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를 바꾸면 그럼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모든 나라들이 특히 인구 고령화가 이제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국가 의료비를 어떻게 관리할까의 문제예요.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료비 지불 제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내가 가서 이제 진단을 받고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을 받고 이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서 사실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우리가 이제 행위별 수가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행위별 수가 제도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좀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 구조 자체로 볼 때 의료 이용을 좀 더 많이 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불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는 행위별 수가 제도를 좀 지양하고 새로운 진료비 지불 제도를 좀 많이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총액 계약제라는 건 뭐냐면 1년 동안 국가 의료비를 이 정도 쓰겠다라고 정해놓고 의료계와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의료 이용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고 뭐 인두제라는 것도 비슷한데요. 그거는 국민 1인당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의료비가 지출할 거다고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괄수가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하나의 어떤 그 모두를 하나로 정해놓고 네. 진료비를 정해놓고 그거를 그냥 치료까지 다 되게끔 하는 그런 포괄수가 제도가 한 7개 정도 질병군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리형의 진료비 지불 제도를 하게 되면 행위별 수가 제도보다는 훨씬 더 의료비 관리 측면에서는 좀 더 장점이 있다라고 모두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고민스럽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그 행위별로 하지 말고 한도를 정해놓는다 하면 나라에서 일종의 건강보험 재정에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뚫어놓고 한도가 허락하는 데까지만 의료비가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간 사람 혹은 좀 순위에서 밀린 사람들은 필요한데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고 참 걱정스럽기도 한데 올해 국민 건강보험료 그 규모를 보면 또 다시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들 해요. 결과적으로 이런 논의 끝에 우리가 내놓은 인상안 얼마나 올라가게 됩니까? 예, 올해 이제 건강보험료율이 지난해보다 1.89% 인상이 돼서요. 6.99%로 인상이 됩니다. 이제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된다는 거는 내 월급에서 이제 올해는 원천 공제가 많이 된다는 거죠. 6.99%를 원천 징수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올해 아마 월급 명세서 받아보시는 분들은 꽤 많이 늘었네 싶으실 수도 있고 지난해나 그 작년에 이미 보시면 코로나19에 따른 분담금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이 참 민감한 사안이에요. 연금이나 보험개혁은 사실은 해외에서도 정권의 명운을 가르기도 하는 그런 아주 휘발성이 강한 이슈인데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사실은 이제 소득 중심으로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를 개편하자라는 거는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직장 가입자가 있고 건강보험에 지역 가입자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 가입자 중에는 뭐 자영업자들도 있고 하겠지만 이제 고령층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소득이나 이런 게 파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재산을 보고서는 이제 보험료를 그렇죠. 이제 지급 뭐 집 부과했는데 있고 차 있고 하면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 나온다 이게 네. 대충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고령층의 경우는 이제 소득이 없는데 재산은 있고 그래서 보험료를 내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부과의 어떤 형평성 측면에서 이 소득 중심의 개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건강보험의 재정이랑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서 보험료를 걷어들이는 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율도 조정할 수 있고 소득 중심 개편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결정되는 거라서 이걸 통해 가지고 재정의 건전성이 더 좋아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야권에서 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인데 반면에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탈모 갤러리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탈모인들의 치료제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건강보험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뭐 많은 탈모인들이 환호하고 계신데 제가 거기에 찬물을 꼈는 것 같아서 네. 조심스럽긴 한데요. 뭐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건강보험의 어떤 기능을 생각을 해보면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뭐 진단, 치료 이걸 위해서 이제 건강보험이 등장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슈는 이제 탈모라고 하는 게 질병인가 질환인가라는 문제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 그 급여 항목에 보면 탈모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질환으로 그쵸. 구별되어 있는 예. 탈모는 이미 도움을 예, 드리죠. 보장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라던가 또는 뭐 피부 질환이라던가. 근데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런 탈모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상생활에 상당히 어렵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보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정책은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어떤 탈모인들에 대해서 탈모약의 활용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사실 비슷한 그런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피부 미용도 사실은 뭐 신체의 완전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노화가 돼서 탈모가 오는 것처럼 노화가 돼서 피부 노화가 오면은 이거를 좀 케어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것도 건강보험으로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지금부터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탈모 자체만 놓고 보면 그 액수가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는 않겠지만 이런 정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건강보험의 운영이 상당히 방만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그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서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는 정치적인 효능감, 이것과 별개로 건강보험 재정을 또 운용하는 쪽에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다 싶은데요. 다른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 공약도 한번 볼까요? 연간 1인당 병원비는 아무리 위중한 병에 걸려도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게 하자. 이게 심상정 후보의 심상정 케어입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코로나 특별회계를 만들자 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건강보험 재정을 좀 활용하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심상정 그 후보가 이야기하는 연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은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 통해 가지고 이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무한히 지출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그러니까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예전에는 본인 부담 상한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좀 취약계층의 경우는 부담이 있었는데 점점 이게 낮아져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는 본인 부담 상한이 81만 원입니다. 그리고 2, 3분위의 경우는 1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가장 높은 10분위의 경우도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상정 후보가 말씀하시는 게 뭐 되게 중요한 정책이긴 한데 지금도 어느 정도 부분은 취약계층의 경우에서는 본인 부담 상한이 상당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뭐 그 건강보험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 안철수 후보가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그러냐면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보험이거든요. 국민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자영업자 손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긴 한데 건강보험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국고 지원이라던가 재정으로 감당할 문제이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면 사실 정치권의 창의력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고간을 지키는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우리가 결국은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는 뜻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럼요. 교수님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건강보험 관련한 정책을 디자인할 때 이건 빼놓으면 안 된다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건 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선 후보들이 가장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제 지출 효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출의 효율화, 예.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는 건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병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그리고 의료비 관련해서 투명하게 건강보험에 그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쪽이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실손을 직접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의사 정원을 확 늘릴 경우에는 예.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단가를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이제 공감하고요. 지금 보면 그 우리나라 이제 의료비 관리가 건강보험은 급여만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비급여는 이제 실손해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민간 보험사들이 이제 건강보험과는 달리 이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심사 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비급여는 상당히 방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두 개를 좀 연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그래서 개인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의료 이용을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적절한 정책을 세우는데 그런 체계가 좀 많이 미흡한 건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가 예. 많아진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많이 있죠. 사실 이거 가지고 파업을 하기도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논란에 내 의대 정원 그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국가 전체로 볼 때 지금 현재 의사 수와 앞으로 인구 고령화라든가 의료 수요가 늘어날 텐데 그걸 고려했을 때 의사 수가 적절한가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벌어지는 건데 네. 지역 간의 불균형이 상당히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죠. 전체 의사 수를 보게 되면 이제 의료계에서는 뭐 10년 내에 의사가 좀 과잉 공급될 것이다. 지금 수준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대략 개업이들의 공통된 주장이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추계에 보면은 현재 의사들의 업무량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의료 수요 이걸 고려했을 때 한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 활동 의사가 10,000명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파업이 있었을 때 그 정부에서 추계한 거 보면 7,000명 정도 모자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의사 수가 너무 적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불편들이 생기게 되는데 내가 의료 수요가 있는데 의사를 만나기 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거 이어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도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의사가 많이 늘었는데 그게 다 수도권이라던가 도시에만 만약에 몰리면 되면 뭐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도 보면 많은 진료과가 없는 네.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는 별도의 문제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정책 제언에 따르면 뭐 지역에서 활동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의료 수가를 좀 더 그 할증을 해줘서 지역으로 좀 의료인들이 많이 갈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요. 그래서 의료계에 계신 분들 의견도 고루 들어봐야겠습니다만 그 힘든 일, 고된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게 아마 의료 자원을 최적화해서 배분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의사 친구를 만났더니 급여와 비급여가 안색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한참 동안 이거 웃지 못할 광경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의료비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홍석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중앙대 경제학부 류덕현 교수와 함께 국가재정 운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9988님 늘 오시죠? 오늘 너무 좋아요. 공공 영역으로 논의가 꼭 필요합니다 해주셨고요. 사보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 주시고 오늘 제 리본이 제 얼굴만 한가요? 오늘 이따가 TV 가는 건데 맞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발전.